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단 최태성 만나 반가워요. 저는 여러분들 보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요즘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진짜 역사를 빼놓지 않고 이렇게 활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허구냐 왜곡이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작가의 상상력을 제한하는 거는 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그런 작가의 상상력을 교정해주고 좀 이렇게 나중에 이제 보완해줄 수 있는 거는 그 역사학자들의 몫이 아닐까. 저는 작가님들의 어떤 그런 상상력이 좀 무한대로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 물론 너무 왜곡으로 완전히 가는 그런 것들은 조금 작가님들도 알아서 잘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고대사에서 저는 근초고왕 있잖아요. 이 근초고왕,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고왕, 그리고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광개토 태왕, 이 둘이 만나질 못해요. 예, 근초고왕이 먼저고 그 뒤에 이제 광개토 태왕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둘이 같은 시대에 존재했더라면, 물론 이제 역사에서는 여러분들 뭐뭐했더라면 if라는 걸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전공하신 분한테 선생님 만약 뭐뭐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if, 만약 이런 가정을 전혀 두질 않거든요.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해석하는 거지 거기에 가정을 붙이지 않아요. 근데 그 if를 붙이는 건 바로 작가님들의 몫이 아닐까, 작가의 어떤 상상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그 기본 토대를 해주신 다음에 한번 그 멋진 상상력, 정말 역사학자들 또는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상력들이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런 소스니까 한번 보시고, 전 그래서 근초고왕과의 광개토 태왕이 한번 만나는 그런 드라마 없을까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혹시 작가님 나오시면 그거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이 둘이 만나가지고 한번 자웅을 한번 겨뤄보면, 타임머신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잘하잖아요, 요즘 보니까. 그랬을 때 누가 승자가 될까, 이런 거? 아니면 또 우위를 나눌 수도 있겠고, 하여튼 다양한 어떤 그런 모습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역사는요, 많은 상상력들을 제공할 수 있는 보물창고 소스입니다. 네, 작가의 영역에서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 시간에 고구려에 이어서 백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정말 여러분들 백제가 역사에서 많이 지워지고 희미해져서 그렇지 백제 역시 고구려 못지않은 정말 엄청난 문화 강국이었습니다. 고구려가 군사 강국이라면 백제는 문화 강국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고구려 백제 진라 중에서 가장 넉넉하게 잘 사는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백제예요. 거기에 이제 서울, 충청도, 전라도, 지금의 곡창지대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가장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지역, 잘 먹고 잘 사는 지역이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배경으로 출발했던 나라가 백제이기 때문에 백제는 문화 강국으로서 정말 탑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백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백제를 세운 사람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네, 바로 주몽의 아들입니다. 고주몽, 고구려를 세웠던 고주몽의 아들, 바로 온조입니다. 자, 이 온조가 세운 나라가 바로 백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온조는요, 고주몽의 아들이에요. 고주몽의 아들이라는 거 기억을 좀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고주몽의 아들 또 있죠, 여러분들. 네, 지금 온조와 그 다음에 비류가 같이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비류, 비류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비류는 미추홀로 가요. 미추홀은 지금의 인천이에요. 온조는 지금의 한강 지역으로 오고, 비류는 인천 쪽으로 가는데 인천 쪽에서 잘 정착을 못해요. 그래서 비류가 죽고 나서 그 유이민들이 다시 온조 쪽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제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비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미추홀이라고 일단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미추홀. 하지만 이후에는 이렇게 온조 세력으로 합류가 되면서 백제라는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출발했던 백제, 고대 국가의 기틀을 제일 먼저 잡은 것은
고구려였잖아요. 그죠? 고구려였지만 가장 먼저 전성기를 이룬 나라는 백제라는 거죠. 왜? 일단 고구려가 이 중국과의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유지가 되었다면 백제는 그런 염려는 없었어요. 오히려 중국의 어떤 선진 문물들과 많이 빠르게 교류하면서 빠르게 자리 잡고 빠르게 고대 국가의 어떤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배경. 그래서 백제의 전성기가 다른 나라보다 가장 빨리 나타나게 된 그런 배경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네, 바로 이 온조. 네, 온조부터 갈게요. 자, 이 온조가 어디에서? 네, 바로 한강. 한강이에요, 여러분들. 네, 서울입니다, 서울. 이 한강을 배경으로 해서 바로 이 백제를 출발시킨다라는 것을 일단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출발 가고요. 서울이야, 서울. 네, 이게 영화 황상벌인가? 그 영화에 이 백제 그 의자왕이 등장하는데 거기 전라도 방언, 전라도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이후에 백제가 전라도 사람? 이런 식으로 인식이 굳혀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백제의 출발은 바로 이렇게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남쪽으로 아우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발했던 이 백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고대국가의 기틀을 잡아야 돼요. 제가 전시에 얘기했습니다. 고대국가 잡는 거, 뭐 율령이라든지 불교라든지 왕권 강화라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된단 말이죠. 시스템을 정비해야 된단 말이죠. 개혁을 보여야 된단 말이죠. 자, 그 개혁을 보였던 왕이 누구냐? 바로 3세기에 등장하고 있었던 백제의 개혁 군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고이왕이 있습니다. 고이왕. 자, 이 고이왕 같은 경우에는요, 관등이라든지 이건 이제 관리들의 등급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등급에 맞춰가지고 또 관복, 관리들의 어떤 복색, 이런 것들을 제정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율령이다 딱 이렇게 보긴 좀 어렵겠지만 거의 율령 시스템을 도입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이제 개혁군주의 어떤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백제와 또 마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만 기억나? 마한 지난 변한이요. 그죠? 그 마한에 가장 힘이 셌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목지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마한도 여러 소국들이 이제 형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셌던 나라가 목지국인데 이 마한의 목지국을 그러니까 마한 전체를 다 병합한 건 아니에요. 이 목지국 제일 센 목지국만 우선 일단 병합하는 모습들. 이게 이제 고이왕. 어떤 개혁을 담당했던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고 개혁을 담당했던 고이왕 때 있었던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여러분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고이왕은 지금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이왕의 이런 개혁 성공한 거죠. 뭐 그렇게 이제 중국과의 어떤 팽팽한 긴장감 이런 게 없으니까 고구려처럼 그대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올라오면서 드디어 빠밤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4세기는요. 백제의 전성기예요. 4세기는 바로 백제의 전성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5세기가 이제 고구려의 전성기라면 백제는 4세기를 주인공으로 잡고 있죠. 그 4세기 백제의 주인공을 만들었던 왕은 누구다? 그 이름도 유명한 바로 근초고왕. 정말 정복군주 고구려의 광개 또 태왕이 있다면 백제는 근초고왕이 있겠습니다. 자, 이 근초왕은요. 정말 이 정복 군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요. 정말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 대외적인 적 한번 봅시다. 이게 요하강입니다. 요하강. 요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서. 여기가 이제 요서예요. 요서. 요하강을 중심으로 서쪽을 요서. 예, 그리고 동쪽을 요동.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 근초강은요. 서울이잖아요. 여기 서울. 그죠? 이 서울에서 와, 영토를 진출을 이렇게 요서 지역 요서 지역 진출하고요. 그다음에 일본 규슈 이 규슈 지역까지 또 진출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본과의 어떤 그 교류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좋은 근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일본에 이제 이때 이 근초고왕 시대에 이제 전래가 된 문화유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칠지도라는 겁니다. 칠지도. 와, 이 칠지도는요, 멋있어요. 예, 칠지도는
7개의 그 가지. 일본 애니메이션에 보면요. 건담 시리즈인가?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갖고 놀았던 건데. 건담 시리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칼을 들고 있습니다. 칼 같은 걸 잘 보면 이렇게 불꽃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칠지도 모양에서 따온 거예요. 예. 7개의 그 가지가 있는 그 칠지도 멋있어요. 예, 멋있습니다. 게다가 이 칠지도는 가운데다가 글자를 새겨놨어요. 그것도 금으로 상감 박아놓은 거야. 이게 여러분들 아무나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에요. 철로 그렇게 멋진 칼을 만드는 기술도 어렵고 그 칼에다가 금으로도 새겨 넣는 것도 어렵고 이 최첨단 기술, 철을 다룰 줄 아는 나라가 선진국이야. 예, 선진국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능력이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백제 근초고왕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흔적들을 지금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요서 지역이나 규슈 지역과 진출하는 모습들. 그리고 네, 정복! 빠밤! 이제 쭉 내려와서요. 바로 마한. 이 마한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마한 지역을 완전히 병합하는 모습들. 네, 마한 지역을 완전히 병합. 고이왕 때는 그 중에 이제 우두머리라 할 수 있는 목지국을 지금 제압을 했는데 근초광 때는 자 이렇게 마한 지역을 병합하는 그런 모습들. 여기에 그친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와, 이 근초광이 치고 올라가요. 치고 올라갑니다. 치고 올라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고구려 있잖아요. 고구려. 그죠? 이 고구려 고국 원왕, 고구려 고국 원왕을 공격합니다. 네, 공격해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키는 고국 원왕, 고구려의 고국 원왕을 전사시키는 고구려 역사 초유의 위기를 만들어냈던 장본인이 바로 이 근초고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백제의 정복 군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근초고왕 때 있었던 모습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국들이 정말 얼마나 벌벌 떨었겠습니까?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단 한 번도 외침의 과정 속에서 단 한 번도 왕이 죽은 적이 없었던 고구려. 그런데 처음으로 이 근초고왕 때 바로 이렇게 고국 원왕이 전사하는 모습들, 그런 위기 속에서 그걸 극복해냈던 왕이 바로 소수림 왕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율령, 불교, 태학 이 과정을 통해서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광개토 시대를 열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어쩌면 그 고구려를 흔들었던, 왕창 흔들었던 그 인물이 바로 근초고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근초고왕의 시대입니다. 아, 이 근초고왕과 정말 광개토탱이 만났어야 되는데. 아, 저거 싸움을 붙여. 궁금해. 누가 더 센지 궁금해. 자, 어쨌건 네, 이 근초고왕 시대 잘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거의 근초고왕 고 직후에 이제 침류왕 이렇게 와서요. 예, 침류왕 때 이제 불교를 또 수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불교 수용은요, 동진, 중국의 동진에서 이 불교를 수용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 네. 그러니까 이 고대 국가의 어떤 그 요건 중에서 불교는 필수 불가결한 그런 어떤 조건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소수림왕 때 이 불교를 수용하잖아요, 그죠? 백제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전진, 중국 전진이었는데 백제는 동진에서 중국에서 불교를 수용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정말 잘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잘 나가는 어떤 정말 전성기 4세기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5세기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5세기는 백제 전성기가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백제 5세기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5세기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5세기의 주인공은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고구려. 이 고구려가 이제 무섭게 압박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 고구려의 어느 왕이었을까요? 고구려의 어느 왕이었을까요? 고구려의 바로 장수왕입니다. 장수왕. 이 고구려의 장수왕이 막 물밀듯 막 밀고 내려오는 모습들, 남하 정책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우린 기억하고 있어요. 장수왕이 어떻게 했다? 평양으로 천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평양으로
천도하는 모습들 우린 알고 있어요. 자, 이 평양 천도를 하면서 남하 정책을 피게 되니까 어이구, 이게 이제 백제로서는 위기죠. 위기죠. 이 과정 속에서 백제는 누구랑 손을 잡을까요? 당연히 이 과정 속에서 신라와 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제 동맹이다. 신라와 백제가 손을 잡게 되더라. 나제 동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신라의 왕은 누구였냐면요. 이때 이 신라의 왕은 눌지왕이었어요. 이때 신라의 왕은 눌지왕. 이때는 눌지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 백제의 왕은 누구였냐면요. 비유왕이었습니다. 비유. 눌지와 비유가 이제 손을 잡는데 이 동맹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공수동맹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좀 어렵긴 하죠, 여러분들. 공수동맹은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같이 싸우자는 얘기예요. 같이 공격하고 같이 수비하고. 왜냐면 지금 신라 이 고구려 지금 막 밀물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서로 공격도 하고 서로 수비도 하면서 지켜내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나제 동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사단이 터져요. 평양천도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이 장수왕이 더 밀고 내려와서 아예 한성을, 백제의 한성을 함락해버리는 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진다? 네, 맞습니다. 바로 계로왕이 전사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과정 속에서 이 계로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계로왕의 전사. 한성 그 점령 과정 속에서 말이죠. 자, 이런 어떤 위기가 벌어지니까 이 나제 동맹은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계로왕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막 물밀듯 막 내려오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계로왕이 이 중국 북위에 SOS를 치기도 했어요. 고구려를 좀 같이 치자. 이 고구려 자꾸 이렇게 막 짐승처럼 그냥 달려든다. 좀 치자라는 뭐 그런 모습도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외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고구려가 지금 이렇게 힘이 센데 북위가 함부로 백제와 손잡기는 좀 어렵죠. 그죠?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들 보이는데 결국 계로왕은 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후에 결국 이제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제 동맹은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때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체결했던 나제 동맹은요. 이 신라의 왕은 소지왕이었고요. 백제의 왕은 동성왕이었습니다. 동성왕. 근데 이 나제 동맹은 좀 더 이제 강화된 동맹인데 이건 아예 결혼 동맹을 체결해요. 결혼 동맹. 그러니까 더욱더 끈적끈적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5세기가 지금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 이런 동맹의 어떤 성격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결국은 백제는 어떻게 한다? 백제는 지금 웅진으로 지금 천도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웅진 천도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웅진은 지금의 어디냐면 공주의 공주. 웅진 공주 천도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 이거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5세기가 이렇게 위기입니다. 이게 참 이 나비 효과인 것 같아요. 이 고구려 장수왕이 딱 밀고 내려오면서 이 엄청난 위기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 모습들 지금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웅진 천도로 왔는데 이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왕의 권위는 뭐 떨어질 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일단 급한 대로 지금 웅진으로 들어왔어. 되게 좁아요. 웅진 그 공산성 안에 여기 이제 웅진 그 성이 뭐냐면 공산성이거든요. 여기 가면 이제 공산성을 볼 수 있습니다. 공산성. 굉장히 좁아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이고 여기 이제 왕이 살았단 말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좁은 어떤 그런 공간인데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죠? 방어하기 위해서 공산성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체제를 다시 시스템을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이렇게 계로왕이 전사하면서 백제도 이제 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백제의 어떤 힘이었던 것 같아요. 문화 강국으로서 그 힘이 버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버텨내고 다시 백제를 정신 차리게 만들었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무령왕이에요. 무령왕. 자, 이 무령왕은 어떻게 했냐면 22담로예요. 22담로에
자신의 오른팔들을 보내요. 예, 왕족들을 파견합니다. 그렇겠죠. 자신의 오른팔들을 보내가지고 그 지역들을 장악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추락한 이 왕권을 다시 한번 되찾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 근데 여러분, 무령왕은 여러분들, 이게 놀랍게도 이 무령왕은 여러분들, 저기 뭐냐, 고향이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예, 이분 제1교포세요. 제1교포. 예, 일본에서 태어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제와 일본의 관계는요, 정말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겠지만 정말 긴밀한 관계예요. 예. 백제의 왕이 될 때 일본 쪽에서 건너오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무령왕. 물론 이제 백제의 혈통인데 일본에 가 있다가 이제 와서 왕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무령왕 하면 여러분 무령왕릉이 너무 중요한데 이때 이 무령왕을 보면 여러분들 와 진짜 이 중국 남조 그 다음에 일본 그 교류가 정말 많았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뭘 통해서 볼 수 있냐면 바로 자신의 무덤 무령왕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이거든요. 이게 벽돌 무덤인데 이 벽돌 무덤이 중국식이에요. 예, 중국식이고 거기 사용됐던 관 같은 거 그 나무 있잖아요. 나무는 또 금속이어가지고 일본에서만 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다국적 문화를 한 곳에 볼 수 있는 게 이 무령왕. 그러니까 당시 아마 이 백제는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위기의 타개책을 교류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교류의 강국 백제였다. 이 모습들을 이 무령왕 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무령왕 때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던 이 백제를 어느 정도 정신을 좀 차리게 만들었던 시기, 요 시기가 바로 이제 6세기로 지금 접어들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건 여긴 지금 아직 웅진시대야. 웅진시대인데 웅진이 너무 작어. 정신 차렸잖아 이제. 나라 망하는 어떤 그 직전까지 갔다 정신 차렸잖아. 이제 좀 확장을 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백제의 영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백제의 원래 영토는 어디야? 한강이란 말이야. 한강 찾아야 된다고요. 그게 백제의 꿈이야. 그걸 이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기엔 웅진이 너무 좁아. 그래서 성왕이 도읍을 천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성왕, 이 시대가 되면서 이제 백제의 중흥,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그죠? 백제의 중흥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의 중흥. 와우! 나가자! 백제 중흥의 어떤 모습 보이는데 그래서 도읍을 옮겨요. 어디로? 사비로 도읍을 옮기는 겁니다. 사비는 지금이 어디냐면 부여예요. 부여. 사비로 천도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국호도 바꿔요. 국호도 남부여. 와우! 여러분들 왜 갑자기 뜬금없이 부여일까요? 제가 얘기했죠. 부여에서 고주몽이 내려와서 고구려를 세웠고 고주몽의 아들들이 지금 백제를 세웠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백제는 출발 자체를 부여로 잡고 있는 거예요. 정통성은 고구려가 아니라 바로 백제에 있다.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남부여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딱 모습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을 5부, 전국을 그리고 수도를 5부와 5방으로 나누면서, 왜냐하면 도읍을 천도했으니까 행정구역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지금 딱 세팅을 지금 시켜놓고 있는 모습들. 정말 다시 한번 개혁의 어떤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는 뭐예요? 한강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죠? 한강을 다시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제동맹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나제동맹을 이용해서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성공합니다. 한강 지역을 되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이 성왕의 파트너가 누구였냐면 신라의 바로 진흥왕이에요. 진흥왕인데 신라도 이때 6세기잖아요. 신라도 이때 한강을 갖고 싶었던 거야. 왜? 한강을 가져야 전성기가 되니까. 그래서 배신을 해요. 뒤통수를 딱 때리고 백제가 차지했던 한강을 신라가 차지해버립니다. 성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배신 아닙니까? 배신.
그래서 결국 그 신라와 한판 붙게 돼요. 그게 바로 관산성 전투라는 겁니다. 관산성 전투.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네. 관산성 전투에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게 진흥왕 신라의 그 진흥왕과 진흥왕 시대에 있었던 그런 전투인데요. 이 관산성 전투에서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너무 진짜 이 모습 이게 참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안타까운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죠? 아니 나제 동맹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그죠? 나제 동맹 속에서 지금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관산성 전투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왕 때 나제 동맹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끝나게 되었던 그런 모습들, 이게 이제 바로 성왕 때의 모습이다라는 거. 진짜 저는 이거 볼 때 여러분들 이 진흥왕 같은 친구를 새기면 안 돼요. 배신이야 배신.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의리는 동맹은 혈맹은 이런 거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존재하지 않아. 그죠? 그 시기를 그 시대를 유지시키기 위한 그냥 수식어일 뿐이에요. 아름다운 수식어일 뿐이에요. 오로지 존재하는 건 뭐냐면 바로 국익입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모든 외교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익이라는 것. 그 국익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신과 혈맹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우방입니다. 이런 수식어를 쓰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왕 때 결국은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하면서 또 이 신라로서는 위기, 백제로서는 위기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대 국가에서는요, 이렇게 당하면요, 반드시 복수해야 돼요. 복수해야 돼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 백제로서는요, 이 원수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7세기로 접어들면서 얘기가 달라져요. 7세기로 접어들면서 정말 이 백제가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고 신라를 압박해 들어가는데 그 대표적인 왕이 누구다? 바로 이 무왕입니다. 이름만 봐도 여러분들 무왕이야. 싸울 무자 느낌 딱 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 무왕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선하공주는 서동하고 얼레리 꼴레리 그죠? 바로 무왕이 바로 서동입니다. 무왕이 바로 서동입니다. 이 서동과 선하공주의 어떤 그 사랑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절이 있지요. 그게 바로 익산 미륵사지가 되겠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자, 이 익산에서 아마 새로운 도시, 새로운 수도, 새로운 어떤 도시 프로젝트를 아마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2의 백제. 어찌 본다면 이게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또 도읍을 사비해서 익산으로 옮길 수도 있었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백제 무왕 때는요, 다시 한번 백제의 힘을 보여주는 근초고왕의 어떤 시대를 열려는 의지가 보였던 그런 시대. 이게 바로 7세기 바로 이 백제 무왕 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의자왕 때 가가지고 결국 무너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의자왕도 마찬가지예요. 무왕의 아들 이 의자왕 때도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신라를 엄청나게 압박해 들어가요. 복수 갚아야 되거든요. 성왕이 지금 전사했기 때문에 복수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의자왕 때 되면 여러분 의자왕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삼천궁녀? 그건 여러분들 승자, 역사는 승자의 기록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오류일 수도 있어요. 오해일 수도 있어요. 의자왕이 이제 결국은 나당연합에 의해서 패배하면서 끌려갈 때 백제의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산군, 조선의 연산군이 중종만정으로 쫓겨나갈 때 유배를 가잖아요. 유배를 갈 때 이 조선의 그 백성들이 연산군한테 돌을 던져요. 나쁜 놈이니까, 그죠? 근데 의자왕이 끌려갈 때 눈물을 흘렸다?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천국리의 어떤 의정왕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어쨌건 이 의정왕은요 초기에 역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신라를 엄청나게 압박해 들어갑니다. 그 대표적인 전투가 무슨 전투냐면 바로 이 대야성 전투라는 게 있어요. 대야성 전투. 이 대야성 전투가 여러분 몇 년도냐면 바로 642년도예요. 자, 여러분들 앞강의에서 642년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642년도에 이 대야성 전투에서 이 신라를 엇박해 들어갑니다. 여기서 대승을 거둬요. 이때 이제 김춘추의 딸이 여기서 죽게 됩니다. 아주 김춘추가 이 소식을 듣고 정신줄을 놨다고 하죠. 사랑하는 딸이 죽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지금 백제는 복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어쨌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신라는 위기에 빠지니까 고구려한테 SOS를 구하러 간 거예요. 누가? 김춘추가. 그때 고구려 실세가 누구였다? 연개소문. 연개소문이 그 SOS를 받아줬다 안 받아줬다? 안 받아주고 결국 나당연합이 결성되는 그런 계기. 어쨌건 그 출발점이 642년이라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은 나당연합의 어떤 그 불씨를 틔운 건 의정왕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죠? 이게 나비효과라는 거예요, 나비효과. 그죠? 대야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신라로서 아주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나당연합에 의해서 갑자기 결성되었고 막 밀려 들어오니까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네, 바로 그래서 이 맨 마지막 무너질 때 여러분들 그 계백, 그죠? 이 계백의 황산벌 전투. 이 계백하면 여러분 또 이제 우리가 또 놓치지 않는 전투가 있잖아요. 황산벌 전투. 그죠? 황산벌 전투를 마지막으로 오천결사대가 무너지면서 결국 백제는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모습. 이게 바로 660년도에 보여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쭉 660년 된 모습들. 660년대 이때 이제 보여지는 그 내용들이 바로 나당연합이 되는 것이죠. 네. 이 나당연합에 의해서 이 백제는 결국 무너지게 되더라. 이게 바로 660년도다. 660년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백제가 이렇게 멸망했지만 여기서 끝난 건 아니었어요. 이때 이제 부흥운동을 또 전개를 합니다. 백제의 부흥운동을 전개하는데 이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을 좀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요 바로 흑도복, 흑치상제, 흑도복, 도침, 복신. 그래서 흑도복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흥운동에 누가 도움을 주냐면 일본이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게 그냥 도움이 아니라 정말 그 정권의 명운을 걸고 도와줘요. 어마어마한 배와 어마어마한 병력을 보내요. 그래서 전개된 전투가 뭐냐면 바로 백강전투라는 겁니다. 백강전투. 이 백강전투는 지금으로 본다면 군산 그 앞바다 그쪽 일대가 될 것 같은데 이 백강전투는 여러분 이 동부가 지금 당나라 참여했죠. 신라 참여했죠. 일본 참여했죠. 백제 참여했죠. 이 대전투가 지금 벌어진 거예요. 야, 근데 결국 거기서 이제 나당연합이 승리하게 되면서 결국 백제는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 정말 이 문화 강국으로서 이 백제가 또 이렇게 쓰러지게 되었고 또 패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가 많이 삭제되고 위축되었던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 강국 백제의 흥망성쇠였습니다.